예,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트랙, 데이터의 힘, 스타트업의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하는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AWS에서 DB 사업 개발하고 있는 김용대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크몽의 CTO님과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대부분 데이터 얘기를 할 건데요. 간략하게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많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분석 플랫폼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신 크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자료에 따르면 가장 돈이 되는 자원은 이제 더 이상 석유가 아닙니다.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상위 시가총액 5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2001년은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기업인 GE나 시티은행 같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대부분의 기업들, 상위 시가총액에 있는 기업들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고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관점에서 아직도 데이터를 소유하시고 처리하시는 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그냥 버리자.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다양한 유저가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세싱 기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에는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셀러들이 가격을 내리고 그 가격을 내린 건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또 다른 셀러들이 생기고 그 셀러들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플라이휠을 저희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시고 그 사용자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많아짐으로써 더 정확도가 높은 서비스를 만들게 돼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에코인데요. 아마존 에코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존 에코가 모든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비싼 집은 뭐니? 스타벅스에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출은 얼마니? 이런 데이터들은 답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에코 혹은 다른 여러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재미있으니까 계속 해보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죠.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은 얼마니?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는 얼마니?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질문들에 대한 데이터는 버려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정돈하면 그룹핑할 수 있고 유사도의 빈도에 따라서 다음번에 그 해당되는 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버려지는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의 무인 점포 매장인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 고를 가보시면 사람이 들어가는 동선을 트래킹하고 사람이 직접 선반에서 물건을 선택하면 그 해당되는 재고를 차감하고 본인의 쇼핑카트에 해당되는 물품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데이터가 자동으로 일어나는데요. 만일 사람이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의 데이터와 주저했던 물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동선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시고 주저했던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나중에 새로운 매장을 만드실 때 성별 혹은 나이별로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매장의 입지나 매장의 새로운 위치를 선택하는 데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시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데이터의 힘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의 접점에서 데이터를 더욱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 타시면 비행기 좌석 안에는 개인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개인 스크린 보시면 모두에게 동일한 컨텐츠 리스트가 보여지죠. 근데 저희가 티켓팅하기 전에 이미 나이와 성별 부분을 알 수 있고, 만일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나에게 맞춤형 리스트를 준다면 어떨까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고객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제 커피를 드시죠? 주변에 있는 단골 매장에 가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를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골 매장에 가면 주로 어떤 것들이 좋으실까요? 나를 알아봐주고 나의 기호를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좋으시겠죠. 특히 이런 작은 매장은 단골 고객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만일 이런 노력들을 내 얼굴을 인식해주고 내 음성을 인식해주는 서비스로 보조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통해서 단골을 더욱더 내 매장으로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을 늘리킬 수 있고 단골을 더욱더 많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잘 정제돼서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분석의 대상이 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그, 음성, 스트리밍,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되고 있나요? 한 곳에 저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 모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데이터 모델에 맞는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석은 누구나 한다고 합니다.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도 분석가시고 그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분석가이십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또한 이러한 분석의 니즈가 과거의 패턴만을 보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패턴을 통해서 새로운 분석,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용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결과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잘 인베디드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빨리 폭증하고 있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분석을 위해서 1, 2년의 데이터를 보셨다고 하면 기업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인 경우에는 10년, 15년의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요구사항을 충족하셔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포맷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포맷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석 기법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석가들은 통계 지식과 컴퓨팅 지식과 개발 지식을 같이 겸비한 파워 개발자들이 본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엑셀부터 매니지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두세 개의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석 서비스를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분석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용도별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장 비용을 최적화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저장 비용을 통해서 카탈로그하고 보안을 통해서 수집부터 분석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는 S3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S3는 저장 비용에 저장과 관련되는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또한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의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장을 통해서 수집부터 분석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분석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AWS의 데이터 레이크에는 여러 개의 테넌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시는 수집이나 저장 영역뿐만 아니라 탐색을 할 수 있는 영역, 분석과 추출을 할 수 있는 영역,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촘촘히 계층화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데이터 레이크 분석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의 데이터 레이크는 단순히 설치형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아니라 매니지 서비스로 인프라의 구성이나 인프라에 대한 관리에 대한 특별한 우려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범용 데이터 포맷과 API를 통해서 여러 레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여러 디멘전을 볼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통합 관리와 통합 제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사용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임은 포트나이트 게임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억 2,500만 명의 게이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게임 개발자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어 리스트 피드백 루프라는 새로운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 플랫폼을 만드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의 포트나이트의 개발자들은 원천 소스에 나오는 데이터를 키네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리얼타임과 배치 형태로 나눠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셨고요. 실시간 대시보드, 자주 보는 스코어보드, 그런 부분들은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 S3를 기반으로 BI 리포팅하는 부분들은 BI 리포팅 영역으로 따로 나눠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실시간과 배치를 서로 나눠서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게임 개발자들은 실시간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더 트렌드가 있는 트렌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트렌드를 적용할 수 트렌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퀴닉스는 토탈 헬스 기업입니다. 200개 이상의 거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시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앱에 연동해서 본인의 운동 기록이나 본인의 운동 패턴, 운동 전후의 신체 변화 등을 앱을 통해서 연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있는 포트나이트처럼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석 플랫폼을 만들 때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생산성 높은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셨고요. 원천 소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일단 S3 랜딩 버켓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상해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분석의 니즈들이 있습니다. DW의 BI 퀄이나 아니면 애드호c 퀄이나 아니면 대시보드 형태나 아니면 추출을 해서 분석이나 예측하기 위한 그런 니즈들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바라보는 원천 소스는 하나의 S3, 하지만 그 S3가 글로라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카탈로그 버전을 통해 앞뒤로 돌아가시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생산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데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필요한데요. AWS의 데이터 레이크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WS의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는 원천 소스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저장을 하기 위한 S3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카탈로그와 ETL을 할 수 있는 글루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분석의 니즈에 맞춰서 BI 쿼리를 하시거나 애독 쿼리를 하시거나 혹은 예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BI 대시보드 형태의 퀵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가금할 수 있는 서버리스 애널리틱 플랫폼을 최근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AWS도 이에 맞춰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은 서버리스 애널리틱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서버리스의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사용한 만큼 가금되는 모델이고요. 사용자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유연하게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AWS의 분석 서비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AWS의 글루는 ETL과 카탈로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이고요. 키네시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에티나는 애독 쿼리와 인터랙티브한 쿼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아마존 퀵사이트는 BI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콘솔을 통해서 사용하시지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시거나 프로비저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서버리스 컴포넌트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S3, 그 S3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세컨드 단위의 응답성을 보장하고 굉장히 높은 11.9에 해당되는 내구성을 보장하고 AWS가 가지고 있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3는 가장 오래된 서비스이고요. S3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쿼리를 할 수 있는 에티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AWS의 글루는 카탈로그와 ETL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탈로그를 좀 설명드리면 원천 소스를 디스커버리해서 해당되는 원천 소스에서 어떤 스키마를 만들어내고요. 그 스키마에 해당되는 부분을 카탈로그로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카탈로그를 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AWS 글루는 ET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ETL 서비스는 단순히 SQL 기반뿐만 아니라 스파크 코드 기반의 글루를 통해서 ETL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이런 ETL에 해당되는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ETL 서비스, 제너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를 글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티나는 S3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리스 형태로 애독 쿼리를 날릴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쿼리 인터페이스를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표준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별한 개발이 필요 없으시고요. 쿼리당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표준 SQ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쉽습니다. 퀵사이트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쉽게 차트나 그래프 혹은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역시 서버리스 서비스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분석, 대시보드, 스토리보드 같은 화면들을 미리 지정된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크 포메이션을 저희가 출시했는데요. 레이크 포메이션은 과거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레이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동화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레이크 포메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프리뷰 서비스이긴 하지만 곧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가이드를 좀 드렸는데요. 실제 구축했던 크몽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크몽 CTO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대 BD님께서 기업에서의 데이터 가치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해져 있는 스타트업 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소규모 인원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구축했는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속해져 있는 크몽은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 15만 명의 전문가가 속해져 있고 요즘에 긱 이코노미 시대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많은데 저희가 압도적인 1위, 4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파트 쪽에서 압도적인 1위, 이거를 꼭 강조해달래요. 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저희의 그 성장 그래프입니다. 누적 거래량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누적 거래액이 500억을 넘어서 70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액은 40억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서비스 성장 속도에 맞춰서 조직의 성장 속도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합류를 했었을 때 조직의 그 규모가 한 25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99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엊그제 한 명이 합류해서 100명을 채웠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뷰를 본 분들을 생각을 한번 집계를 내보니까 무려 200분 정도를 인터뷰를 받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저희 탈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 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한 분을 모시고 데이터 팀을 만들고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명 팀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명 팀 구조로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만들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직 내에 공급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추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3명으로 어떻게 그것들이 다 가능해? 라고 요즘에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현했던 과정들을 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 쪽에서 데이터 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집계를 내보니까 작년 1월달 대비 지금 현재 그 저희 데이터 보유량이 한 20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이 보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 동영상 데이터가 갑자기 추가되었다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순수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된 계기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타트업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였었거든요. 한참 잘 성장이 될 때는 다 같이 기뻐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성장세가 잠시 꺾인다든지 성장이 지체가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경영 전략 파트 쪽에서는 각종 경영 전략 지표들을 뜯어보면서 우리의 경영 전략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 쪽에서 누수가 있었는지 원인들을 파악을 해내고 개발 파트 쪽에서는 각 서비스 퍼널 지표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디서 이탈이 많이 됐는지 어디서 전환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 지표들을 분석을 합니다. 마케팅 파트 쪽에서도 각종 마케팅 채널 지표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자들을 제대로 데리고 있는지 마케팅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스타트업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데이터 공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래는 저희 크몽이라는 조직 안에서 분포하고 있는 각종 직군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다양한 직군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데이터를 즉시적으로 잘 공급해줘야 되는 역할이 저희에게는 주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요자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있습니다. 요즘에 추천 서비스, 레코멘데이션 그렇게 많이 구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작년부터 추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저희 아까 데이터 팀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명으로는 사실 커져나가는 조직의 데이터 요구량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가 진짜 시간을 대부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주변의 스타트업들의 그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물론 이제 데이터 팀 구조를 좀 크게 갖춘 조직들은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한두 명 아니면 두세 명 소규모의 데이터 팀을 갖춘 스타트업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그렇게 데이터 공급 라인들을 자동화시킴으로 인해서 데이터 팀의 여유 자원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여유 자원을 확보를 해서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레코멘데이션이라든지 그런 쪽에 빅데이터 처리 쪽에 역량을 조금 더 집중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개발 환경을 맞춰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에게 좋은 개발 환경을 맞춰서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좋은 데이터 엔지니어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한번 갖춰보자.
관리자인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었고요. 이 발표를 끝까지 들으시고 저 정도면 내가 조인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축하게 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내오는 각종 정보들, 그리고 또 저희 서비스를 운영에 있어서 각종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엔진에 그것을 태워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쪽으로 태워서 다시 조직 내부 쪽으로 즉시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자. 예. 이런 컨셉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림들을 설계를 하게 되었었고요. 먼저 첫 단계는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모아야 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유형별로는 로그 데이터, 운영 상품 데이터, 통계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데이터였었고요. 모아야 되는 데이터였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별로는 실시간적으로 모으고 실시간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었었고, 또는 일별, 시간별, 주별, 월별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모아야 되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를 하니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뚜렷한 그림을 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서비스가 초창기에 이렇게 빌딩이 되면서 데이터가 또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붙여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이렇게 산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멍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는 것도 힘이 들고 처리하는 과정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년 사이에 저희 데이터 보유량이 20배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배가 증가하는 동안 앞으로는 저희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지금의 서비스 성장 속도로 볼 때는 아마 30배, 40배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장 처리 공간이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적절하게 처리가 된 데이터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버려지게 만드는 데이터 생애 주기를 관리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모습들이고요. 아까 S3에 관련된 장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은 앞서 김용대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시간적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그 플러스적인 고민은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쪽에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아까 발표 쪽에서도 있었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구형 모델들을 저희도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빠르게 답을 찾았었던 것들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주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리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고 거기서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워크로드를 어느 정도 분리를 시킨 뒤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리서치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서버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가 처리하는 과정 쪽에서 서버 운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많이 그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AWS SA님들께도 자문을 구했었고, 예, 또 저희 MSP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괜찮다는 답변이 오고 나서도 저희가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서버가 지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래 주황색 그래프가 운영 데이터베이스고 파란색 그래프가 저희 레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어서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붙여서 대용량 데이터 요구를 던졌던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모아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었던 거는 주피터 서버를 만들어서 저희가 데이터 처리, 데이터 가공,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 탐색 뭐 그런 개발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한 분이 있었을 때는 저것 또한 너무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개발자분들이 많이 데이터 팀에 들어오면서, 많이는 아니죠, 2명 들어오면서, 그리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각종 데이터 프로세스들이 많아지면서 처리 공간에 대한 제한,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스팍, 하둡 이런 멋진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때가 되었구나. 열심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 일주간 라이트하게 리서치를 해본 결과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서버 엔지니어를 모시고 오는, 그쪽 경험 있는 엔지니어를 모시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비스들과 솔루션들을 많이 탐색을 했는데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EMR입니다. EMR은 관리용 하드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스케일 옵션 설정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무리 굉장히 부하가 큰 데이터 처리 그 태스크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도커 환경 쪽에서 주피터 허브 같은 개발 환경들을 만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에게 독립되어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개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모든 서버 솔루션들이 전부 다 AWS 안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다 돌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스토리지 레이어들이 너무나 EMR하고 또 호환성 있게 잘 붙을 수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EMR이 느껴졌었던 것들은 주피터 허브입니다. 주피터 허브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싱글 인스턴 기반의 주피터 서버를 그 클릭 몇 번이면 거의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별 그 주피터 서버들을,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서버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많은 분들이 조인을 하면서 다른 파트 쪽에서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춘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팀별로 그 개발 환경 서버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리소스 제약 없이 그렇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환경에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플린 통해서 스케줄 잡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리소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강글리아 툴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설치 과정들이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 안에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까지 부스트랩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 쪽에서 이 정도로 매력적인 그 데이터 프레임워크 환경을 사실 갖추기가 좀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AWS SA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글루를 쓰시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답변도 많이 듣고 있어서 열심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레이크에 모아진 데이터를 EMR을 태워서 데이터 엔진에 태워서 중간 스테이징 데이터는 S3로 저장을 해가면서 프로세스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던지고 BI 쪽으로 던져서 조직 내에 공급하는 그런 과정, 자동화하는 과정들을 이 위쪽에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성으로 레코멘데이션 엔진처럼 모아진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적으로 처리를 하고 바로 운영 서버 쪽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용자들에게 개인화되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림들을 갖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고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다음에 BI 툴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 스타트업 아니면은 또 데이터 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저희 리서치를 했었었죠. 근데 다른 스타트업 쪽에서는 보통 그 태블루라는 BI 툴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도입해서 태블루를 썼었는데 뭔가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툴 같은 경우는 바로 AWS 킥사이트입니다. AWS 킥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입니다. 태블루는 비싸요. 예. 킥사이트를 통해서, 킥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킥사이트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었지만 거의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사용자 액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이만한 툴이 없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그 분석 툴을 기능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킥사이트를 통해서 디바이스별, 세션별,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 내 쪽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별, 그리고 각 퍼널별 전환 지표들을 분석을 하고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킥사이트라는 BI 툴을 조직 내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개발자 아니면 뭐 UX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는데 전략 파트 쪽이라든지 마케팅 파트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킥사이트를 조금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분들은 엑셀형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워 BI 툴을 제공을 했었었고, 그렇게 그 전략 지표 쪽이나 경영 지표 쪽이나 마케팅 지표 같은 경우는 파워 BI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킥사이트, 파워 BI, 심지어 구글 시트 시트로 나가는 데이터까지 자동화시켜서 저희가 그 BI 툴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블로 쪽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BI 툴을 도입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 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면 데이터 목적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서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개인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저는 끝은 이렇게 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만들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조직 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저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것들, 그것이 저희 당면 과제였어요. 아마 여기 실무자분들도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 사실 개발에 아니면 데이터 추출에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소모되는 시간과, 그리고 각 부서 데이터 수요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 사실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면 데이터 공급을 완전 자동화시키자, 그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템포럴화시키자.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컬럼과 환경을 구축하자. 그리고 분석자가 사실 그 보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템플릿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자. BI 툴 말고도. 그리고 아마 스타트업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뭐 파이썬이나 SQL이나 이런 교육들을 BI 툴 교육까지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 작년에 이제 SQL 교육부터 해서 주피터 노트북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Shift 엔터 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축해 놓고 교육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 파트 쪽에서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 파트에서 데이터를 또다시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짧은 시간 내에 그다음에 적은 규모로 구축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서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또 저희가 배웠던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 짧은 한 3, 4개월간의 이제 기간의 과정이었었거든요.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정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현했던 것들이 더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아키텍처를 구현했던 스타트업들도 주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장 큰 니즈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것들을 자동화시켜서 데이터 팀의 역량을 모아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역량을 투입을 하자, 이런 니즈였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키텍처, 그다음에 정석적인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파이프를 구축할 때 조금 중요하게 바라보는 속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리나하게 들어가야 된다. 주변 그 다른 스타트업 CTO 분들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은 하둡이 좋아, 아니면 스팍이 좋아, 뭐 아니면 다른 아키텍처 이런 게 좋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고 여쭤보면 1년, 2년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데이터 팀 규모하고 저희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조직 단계하고는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리나하게 구축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프레임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리나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더 디벨롭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제일 좋았었던 것들은, 예전의 커뮤니케이션들은 주로 데이터와 관련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뽑아주세요. 언제 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데이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좀 많이 빈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 BI 쪽에서 어떤 BI 툴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떤 경영 지표 쪽에서 이 데이터를 바라봤었을 때 어떤 퍼널 간 전환과 이탈의 근거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더 조직 내 확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퀵 사이트로 저희가 퍼널 분석했던 화면들을 잠시 보셨었는데요. 그 작년 초에 사용자 액션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퍼널 간의 전환과 이탈 과정들을 분석을 해서 서비스 개선에 들어갔었고 작년 한 해 동안 그 전년도 대비 이탈률은 한 4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군환자율은 30% 더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추천 서비스에 관련된 뭐 클릭률이라든지 구매 전환율까지 BI 툴로 옮겨서 저희가 실시간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앞쪽에서 보시는 게 레코멘데이션 모델 1이었었고 작년 한 중반기쯤에 그건 제가 직접 올렸었는데 그리고 뒤쪽에서 구현된 게 레코멘데이션 2 모델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보시면 클릭 전환율, 구매 전환율, 클릭 전환율이 한 80%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 1 엔진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전이라서 한참 고민하다가 C컬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구매 전환이 높아서 만족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환경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된 모델들이 저보다 한 거의 100% 이상 높아서 다음에 제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요즘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김용대 DP님께 다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몽 CTO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팀으로 이렇게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만드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성과를 이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이후에 오늘 내일 연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 관련되는 트랙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좀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는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있고요. 오후에 신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방법론, 그리고 효율적인 EMR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일레스티서치 관련되는 부분들의 저희 서비스들이 내일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리소스 좀 참조해 주시고 서비스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